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상추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잘 구운 삼겹살을 싸먹는 상추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주에서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는 날이 올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삼겹살, 상추. 네. 군침이 도네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 아마 이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는다면 네. 이 숯불에 활활 구운 삼겹살이 아니라 아마 훈제 삼겹살. 네.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린 그런 삼겹살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지난 4월 20일 날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무인 우주 화물선이 네. 그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했는데 그때 백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 우주 정거장에서 네. 이 상추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한 4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손바닥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이런 장치인데요. 이 우주에 생활하면서 신선한 야채를 먹기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예.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먹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면 또 양이 엄청나게 많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주에서 장시간 생활하려면 이 상추 같은 신선한 야채를 재배하는 네. 기술을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미국 나사에서 백이라고 불리는 이런 우주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네. 그중에 제일 먼저 이제 선택된 식물이 바로 이 상추입니다. 물만 가지고도 이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추를 재배하는 백이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실험에 성공한다면 우주 상추가 나올 거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주 농장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메이드 인 스페이스. 와. 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뭐 메이드 인 USA, 뭐 메이드 인 뭐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이제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정말 우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팔릴 수 있는 날이 네. 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메이드 인 스페이스 이 상추가 이제 재배가 되면 조만간 물건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상추가 이제 어떤 한번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주 환경 속에서 재배된 상추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이 분석이 다 되고 충분히 무해하고 해가 없고 네. 우리 몸에 이제 좋다라고 것이 이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들이 이런 상추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정말 우주에서 삼겹살에 상추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꼭 이 상추 재배가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우주에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가지 않았는데요. 네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상추는 어떤 맛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지고요.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제작되던 큐브셋이 이제 본격적인 우주과학 임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간 화물에는 큐브셋보다 더 작은 차세대 극초소형 위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야흐로 우주의 작고 강한 위성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초소형 위성 큐브셋 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0년으로 나사가 큐브셋 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인데요. 지금까지 24개의 프로젝트가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큐브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큐브 퍼즐처럼 작은 크기의 위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같은 초소형 위성의 발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큐브셋이라고 하는 건 정육면체의 큐브. 네. 그걸로 이루어진 이제 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위성은 굉장히 컸죠. 네. 크다 보니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이거 발사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네. 요새는 모든 부품들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름 한 길이가 이제 가로 세로가 한 10cm 정도 되는 네. 자그마한 이 큐브 모양의 위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위성이 가가지고 큰 위성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지난 1월 달에는 이제 큐브셋 3개를 연결해서 좀 크죠. 3개를 연결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그 감마선을 연구하는 그런 네. 우주선도 위성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큐브셋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1999년서부터 이
큐브셋이 위성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한 130개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중 한 절반 정도인 63개가 작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우주 위성 시대들이 자그마한 큐브셋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 큐브셋 하나가 이제 발사하려면 이거 이제 만들어서 발사하는 비용이 한 1억에서 2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궁화 위성 같은 거 하나 개발하는데 뭐 몇백억이 들고 네. 발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작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도 저렴하고 또 이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해요. 뭐 몇만 불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몇만 불, 우리한테 개인한테 큰 돈이지만 위성을 개발하고 하는데 몇 천만 원 정도로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적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로켓을 하나 발사하면서 거기서 소형 위성들이 여러 개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싸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큐브셋, 지름 한 10cm 정도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위성인데 이제는 이런 큐브셋이 보편화되고 있고 네. 나사에서도 이제 큐브셋을 이용한 위성 관측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온 기술은 큐브셋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우표 모양 정도 크기의 위성들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이제 정말 우피 정도 모양의 위성이 올라가가지고 다양한 관측 활동이라든가 네. 통신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비용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네. 그래서 위성 시대가 점점 더 확장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어떤 칩들이 작아지고 소형화되면서 네. 이 위성들도 이제 큐브셋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표 크기 정도의 우주 위성들의 네.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걱정되는 것은 그만큼 많아지면서 네. 또 우주가 또 너무 또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cm 거의 진짜 그 작은 주먹 정도 되는 네, 크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렇게 여러 가지 관측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개발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작은 위성을 더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네. 예, 여러 우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로 출발하는 항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저기 우주선 한 대가 발사를 앞두고 있네요. 잠시 후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우주선은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 드래곤인데요. 발사에 성공한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을 위해 접근하죠.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 나온 로봇팔이 드래곤을 우주정거장과 연결합니다. 총 3번의 임무를 수행한 스페이스X의 드래곤. 궁극적인 목적은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 드래곤, 별별 이야기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3번째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향한 노력, 과연 이루어질까요? 교수님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 미국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퇴역시키면서 우주 정거장까지의 사람과 이제 물자를 갖다 이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민간에게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민간 회사가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네. 화물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곤이 이번에 이제 4번째 비행이면서 3번째. 첫 번째 그냥 비행이었고 3번째 이제 화물을 이 우주정거장에 나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5톤 정도의 이제 물자를 우주정거장으로 날랐는데요. 네. 우주정거장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길이 한 17.8m 되는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네. 드래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우주정거장에다 이제 도킹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기술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과정이 이 나사에서 이제 중계를 해주면서 거기 우주인들이 이걸 이 드래곤호를 잡아서 도킹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다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 드래곤이 앞으로도 이제 한 9번 정도의 이제 더 활동을 할 건데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이제 민간 우주항공사인 스페이스X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나사가 할 때는 상당히 고비용, 효율이 적었는데 네. 민간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여행 시대, 또 우주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드래곤이 우주정거장과 독해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제 나사에 중계했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이 드래곤 같은 우주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네. 좀 더 성능이 나아지면 물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 그러면 네. 우리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만든 무인 우주선 드래곤이 이렇게 성능이 좀 더 개발돼서 그래서 재사용이 계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로 신고되는 것 중 90% 이상은 네모가 아니다. 정답은 UFO.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UFO. 전 세계적으로도 이 UFO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UFO는 정말 외계인이 타고 오는 우주선일까요?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는 UFO. 그 관심만큼 해마다 수천 건의 UFO 목격 사례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과연 UFO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미확인 비행물체 UFO,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90% 이상이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0%는 확인이 가능한 비행물체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UFO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늘에 보다 이상하게 보이면 무조건 UFO, 네. 그리고 UFO는 외계인의 비행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UFO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입니다. 네. Unidentified Flying Object,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외계인의 비행선이라고 한다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뭔지 알아요. 그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별똥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인공위성의 잔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공위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이제 금성이라든가 새벽 하늘에서 금성이 갑자기 밝게 보이면 또 UFO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밤에 가장 별을 많이 보는 분들이 천문학자들이죠. 네. 그 천문대가 밤에 가장 잠 안 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천문대에서 UFO 발견됐다 이런 뉴스는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대충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을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 UFO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고되는 것 중에 한 90% 정도는 실제로 UFO가 아니라 어떤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하늘에 익숙한 분들도 저게 뭔지 모를까 하는 것들이 5%에서 10%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지 모르는 그런 UFO, 미확인 비행물체의 비율은 네. 5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명체라든가 외계인의 우주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가능성도 있겠죠. 네. 저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밤하늘에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UFO가 나타났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90% 정도는 실제 UFO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별똥별이라든가 인공위성의 잔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대기의 현상들. 네. 또는 이제 카메라 렌즈의 어떤 그 흠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잔상들 이런 것들을 판명되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외계인의 비행선이면 또 얼마나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게 발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무섭기도 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나은 어떤 문명이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또 우리한테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UFO, 너무 UFO에 대한 광신을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하는 노력, 그것이 또 과학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UFO가 아니다. 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UFO를 보면 외계 그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90% 정도는 꼭 확인 가능한 비행 물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이번 한 주에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한 주는 달이 이제 상현에서 보름으로 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밤하늘에서 거의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특히 이제 5월 11일에는 토성이 충에 위치해 있는 날이에요. 네. 이게 무슨 날이냐면 달로 치면 보름달이 되는 날입니다. 보름달이면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볼 수가 있고 네. 달이 가장 밝게 보이는 거죠. 이 토성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이 보름달처럼 토성이 저녁 하늘에 떠가지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볼 수 있으면서 1년 중에 가장 밝게 보이는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성이 가장 밝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측하면 멋진 고리를 볼 수 네. 있잖아요. 토성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5월 이번 주에는 토성 옆에 달이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예쁜 날도 있어요. 네. 5월 14일 저녁입니다. 5월 14일 한 8시경에는 토성 옆에 달이 오기 때문에 달과 토성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네. 달 옆에서 아주 예쁘게 빛나는 별. 달의 보름달의 지름이 한 0.5도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토성과 달이 한 1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 지름이 한 2배 정도 되는 네. 곳에 바로 이 토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14일 날 저녁 8시 이때가 달과 토성이 가장 예뻐 보이는 예쁘게 네. 놓여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상당히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달과 함께 토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다 하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달과 토성이 딱 보기 좋은 텐데 특히 5월 14일은 네. 달과 토성이 가까워서 네. 가장 또 예뻐 보이는 때니까 더 네. 보기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난 소식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